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 브리핑 시작에 앞서 이벤트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판 승부를 청취하고 계시는 레인보우 어플이나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화면 혹은 라디오 주파수 98.1 사진을 찍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불금에 어울리는 치킨 기프티콘, 예. 이게 치킨,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린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약 20마리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저희 구독자가 지금 27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구독, 좋아요, 인증샷도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그중에 추첨을 해서 치킨 쿠폰의 당첨자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우물정 1212 샵 1212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이 문자 메시지로 지금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7시 반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었네요. 저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정색하면서 말씀하셔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지. 첫 소식이 웃는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갈등으로 주목받은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사직서를 냈는데 대통령실에서 해임을 또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대통령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친윤 핵심을 겨냥한 듯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충북 단양의 사찰 구인사를 찾아서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환담도 가졌는데요. 구인사는 대선 후보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도 방문한 적이 있는 절이라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했고요. 이 자리들에 각각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조흥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그런 한편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고고한 척 친윤을 가져가는 반윤의 우두머리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SNS 글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예,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 3월 8일 전당대회 1번 당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그 당원 가입에 나서는 세력 모으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이것도 논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선거인단 명부 작성을 오는 1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예. 책임 당원의 경우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세 달의 당비 납부를 맞춰야지 선거인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책임 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예. 최소한 1월 안에 입당 절차를 완료해야 되고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예. 종전 기준으로는 12월 10일 이전에 당원 가입을 해야 참여가 가능한데 예. 명부 작성 시점이 늦춰지면서 일반 당원 선거인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러면서 강성 보수층의 참여가 확대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례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 목사가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이면서 입당 러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점령 운동이요? 예, 점령하겠다? 오큐파이 국민의힘. 네, 아큐파이 뭐 이렇게 아니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네.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점령 운동. 예, 그러면서 또 최고위원 선거에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 전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한 당협의 관계자는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하루 1,000장의 당원 가입서가 뭉텅이로 들어왔고 어허. 추천인 이름으로 정광훈 목사가 적혀 있는 것도 한 700장 정도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작은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가 가입되게 되면 또 당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보면. 네, 뭐 그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는 봐야 될 것 그 부분도 같은데요.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열리고 있다 하는 관측입니다. 예. 자,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 얘기부터 해보죠. 이제 지방에 집거하고 있다는데 이제 언론사들이 사진은 계속 찍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 반응이네요. 자,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이제는 출마하는 길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그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충격적이지 한 않습니까? 당사자가 예. 사의를 표명하고 그냥 수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직서 안 냈다고 변명을 하더니 사직서를 또 내니까 해임. 수리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해임을 해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뒤끝 장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뭐 장바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저쪽에서 이제 프레임을 걸 겁니다. 뭐냐면 어떤 프레임이냐면은 이미 이제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프레임이에요. 이들은 반윤이다. 그렇죠.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을 짜는 것이고, 여기에 맞서가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나는 반윤이 아니라 반윤핵관이다. 그러니까 나야말로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준석이나 유승민과는 좀 다른 건데, 이준석하고 유준석은 아주 물론 아주 유승민? 날카롭게 대통령과 각을 좀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 오르는 거예요. 장제원 씨가 한다는 얘기가. 친윤을 가장해가지고 실제로는 반윤의 핵심이 되려고 고고한 한다. 척하더니. 고고한 예. 척한다라든지. 근데 그게 좀 먹힐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일반 국민들이 보거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때 윤핵관 아니거든. 저 사람들 수준이 안 되거든. 예. 그런데 뭐 대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냐면 그래도 대통령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갈등 일으키지 않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예. 마침 이제 그게 뭐 뭐랄까 유승민이나 이준석은 너무 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경원 나경원 정도면은 건강하게 뭐 건강하게 할수 있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그 기대감을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나 의원이. 그렇군요. 예. 자, 우리 김성희 소장님의 현재까지 상황.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여당의 당대표 선거인데요. 대통령실 이런 반응.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말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후보로 나왔고 김무성 의원이 맞대결했을 때도 뭐 대통령실에서 약간 노골적으로 서청원 의원을 밀어준다는 거 우리가 다 알긴 했지만 그 정치적 수사이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것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임도 막 하고 막 그 전날에는 또 뭐 대통령이 너무 애정하신다 이런 얘기도 했다가 그 전날에는 무슨 뭐 예, 하여튼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들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니 뭐니 막 대하고 오고 가다 이 지경까지 가는 것이 지금 아니 대통령실 그냥 100%로 룰 정하는 정도까지 개입했으면 지금은 좀 점잔을 빼고 있어도 어쨌거나 친윤이 될 건데 그 100만 당원을 이렇게 못 믿으시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패러디에서 말씀드리자면 나경원 의원 사법 리스크가 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걱정하는 국민의힘 이분 지금 피고인이거든요. 1심 재판이 무려 30개월 가량 지속이 되고 있지만 당시 원내대표로 지도부로서 그 패스트트랙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던 주 세력 중에 한 사람이세요. 이거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직을 또 잃을 수도 있는데 예. 아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실은 그걸 기다리려나요? 여하튼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지금 피고자를 이렇게 돼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라고 똑같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는 없어요. 이거 뭐 재판 지금 1심이 3년 동안 안 끝났는데 2심, 3심 언제 기다립니까? 아 그럼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가 여당의 눈치를 봐서 재판을 늦추고 있다고 보시는 아니 거 그게 아니겠죠? 아니라 재판 자체가 지금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1심을 30개월 하는 경우가 36개월 가까이 끄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 정도의 사안이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완전히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면 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데다가 검사들이 그냥 대충 기소해서 약식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법원이 중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봐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 끌고 거랑 왔던 건이기 때문에 물타기 좀 하시려고 좀 억지로 갖다 쓰는데 물타기 일단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애시당초에 말씀드렸지만 패러디가 그렇다는 겁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야 이재명 되는 대표랑은 거고 전혀 관계없이 말씀하신 거고. 자, 김수민 평론가는 현재 상황 분위기 구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택지를 명확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거 저 결국 그러니까 굴복하든지 반윤의 주자가 되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나가면 반윤인 거다. 그렇죠. 나가면 반윤이다라고 지금 장제원 의원 반응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나갔을 때 제가 그래도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아하. 예, 해임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아하. 예, 그렇게 말할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메시지 전략을 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고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당내 어떤 여론 지형을 봤을 때 네. 두 가지 중에 어느 길일까가 좀 저도 궁금한 게 친윤의 표밭이 깨질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비윤의 표밭이 깨질 것인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요. 이것도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어떻게 향후 추세가 어떻게 변동을 할 건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 이제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저 사람 친윤을 참칭하지만 실제로는 친윤 아니다, 반윤이다.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해임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펌프질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예. 아마 이제 어제 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리얼미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결선 투표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유승민 잡으려고 만든 건데 예, 예. 이게 결선 투표자가 되면은 사실상 김기현이 결선 투표에서는 또 질 수도 있거든요. 김기현 대 나경원 네, 붙으면 왜냐하면은 다 일단은 친윤이다 하더라도 윤핵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윤핵관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이제 비윤 쪽은 완전히 다 붙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다시 룰 바꾸자라고 하지 않을까. 결선 투표 없애자 갑자기 선거 중간에 김 소장님은 그 구도가 되면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해서 숲이 본인 아닙니까? 근데 네. 나경원 의원이 당내에서 크레딧이 상당히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 받고 있는 어떤 이런 반감과는 다른 사람이고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에 뭐 정치 고관여층들은 앉아서 뭐 친윤의 의도가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냥 김기현 의원이라는 사람하고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당원들 눈에는 둘 중에 누가 나을까 생각하는 상황일 거거든요. 대통령이 절대로 나경원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가 그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인지도가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버티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나.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대장동 사업 배임 사건 재판이 재개됐는데 김만배 씨가 이제 공판에 출석을 했네요. 네, 김만배 씨는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어제 검찰은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민간업자인 남욱 정민용 씨에 대해서 이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으로 총 7,886억 원을 추산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한 진술이 보도가 됐는데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인데 네. 소개해 주시면. 서울중앙지검이 남욱 변호사에게 확보한 진술 내용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여기서의 그 두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인데요. 예.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욱 씨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 씨가 2018년부터 권대법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남욱 씨 진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인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이재명 대표가 1공단 개발 관련해서 인허가를 중단시켰을 때 당초에 시행사가 행정소송을 냈던 사안인데요. 2015년 2심에서 시행사가 승소, 성남시가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확정이 됐으면 대장동 개발이 차질을 빚었을 수 있는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남욱 씨는 김만배 씨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라고 하면서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 다만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진술의 여러 가지 보도 보면 이제 법조 브로커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좀 말이 세죠. 내 말 한 방이면 윤석열도 날아간다 이런 말을 했고 지금 이 말도 좀 그런 맥락에서 좀 그냥 거짓말일 수 있느냐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있느냐 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좀 밝혀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는 남욱 씨는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만배 씨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뭐 허언이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긴 했는데 예. 앞으로 이제 김만배 씨 입장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자진해서 귀국하겠다 이런 의사입니다. 네, 범죄인 인도에 관련한 소송을 걸 경우에 귀국 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예. 김성태 전 회장은 자진 귀국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입국할 거란 보도가 나왔지만 현지 긴급 여건 발급 절차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다음 주 초에 입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검찰은 태국의 수사관을 파견해 항공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48시간 동안만 신병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시간만큼의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난점이고요. 이 때문에 밤 시간대에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핵심 혐의를 입국 직후부터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일단은 김만배 씨의 발언부터 좀 보죠. 대법관에게 말해서 이 재판 뒤집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 작가님부터. 일단은 사실관계는 1심, 2심, 3심 이렇게 뒤집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을 한 것을 이제 남욱 씨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진술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법원에 수차례 8차례인가 드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을 했죠. 뭐 이발을 하러 갔다는 등, 뭐 식당에 갔다는 등. 예. 대법원에 사실 뭐 이발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어떤 로비 같은 것들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예. 이제 이 판결하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입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예. 자, 김 소장님. 일단 김만배 씨가 출입처였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대법원을 막 이렇게 드나듭니다. 기자들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입처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이기도 하고요. 언론사에 오랜 기간 동안 출입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을 막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이 놀랍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일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한 요 내용.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 말고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들 누군지 다 찾아야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김만배 씨가 당시에 대법원을 출입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자기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거 내가 로비해서 했어라고 허황되게 좀 이 과장되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법관들이 이런 로비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검찰이 이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일 대법관도 그렇고 수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 오늘 이 문제 여기까지 다루고요. 또 다시 다음 주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어제 이제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해결 방안이 외교부 입장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해 기업이 아닌 제3자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방안인데요. 일제강제동원 지원재단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업이 기부한다는 방안인데 일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었죠.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포스코가 40억 원, 또 다른 수혜 기업 최소 40억 원 이렇게 기부를 받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가해 기업 참여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측의 사과와 관해 한국의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과거에 밝힌 식민 지배 관련 반선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고요. 예. 아직까지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본의 분위기는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국이 일본 쪽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상케이 신문은 양국 간 외교 협의를 서두르다가 한국 내부 여론 반발로 한국이 정부 간 합의를 뒤집었던 위안부 합의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예. 실제로 일본 기업의 참여와 사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도
앞두고도 피해자들의 항의가 나왔고 일부 시민단체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면서 불참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이죠. 임재성 변호사를 연결해서 정부가 마련한 방안,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외교부가 토론회에서 말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득을 본 한국 및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보상금 채무를 같이 부담하는 방식이라고요.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예, 그 일본 기업이 같이 부담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예.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한국의 공공기관이 판결에서 진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원재단이 정관도 변경하고 한국 기업들을 만나서 돈을 좀 기부를 받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기업만 해당된다. 일본 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 예, 지금 외교부 쪽에서는 한국 기업으로 시작을 하고 예. 이후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노력하겠다, 기대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일단 한국 기업들의 돈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라는 걸 이제 한국 정부의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죄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 방식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외교적 협상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희에게도 외교적 협상의 뭐 사실들을 좀 많이 이야기도 했었고 또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한다라고 표현까지 했었는데 과연 외교적 협상의 결과가 뭐냐? 일본 측으로부터 얻어낸 게 뭐냐? 토론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예. 그 아태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밝힐 수 없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예, 맞습니다. 뭐 아주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지금도 협상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로서는 일본으로부터 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게 없다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일본의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고 결국 배상 책임을 한국 기업에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방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리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외교부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느끼는 바로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 원고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이 걸림돌을 치우는 방식으로서 한국 기업의 돈으로 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대가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치적 혹은 외교적인 성과를 얻을 수는 있겠죠. 지금 근데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정부 안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몇 주 전에 만약 이 유력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 라는 입장들도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심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토론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밝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외교부에서 추가적인 토론회를 하겠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런 회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주로 정부 입장을 말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제 했던 말을 보면 이제 구체적인 법률로 제3자 대위 변제, 중첩적 채무 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핵심은 이 법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일단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돈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발제문을 제가 보고 외교관들이 쓰는 표현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대부분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생각했다는 것인지,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법리죠.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법리고 피해자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과 소송을 했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를 원하죠.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소송을 10년 넘게 해왔던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와 그것을 희망한다, 원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를 주어 없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발제문을 써놔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문 같은 발제문이었는데 사실 핵심은 거기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숨겨놨던 부분이
한국 기업이 먼저 변제, 일본이 너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먼저 변제를 하면 일본 기업, 여기서 일본 기업도 피고 기업이 아닌 이 판결과 상관없는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하겠다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기업이 어떤 배상 책임을 지고 이제 다른 일본 기업의 선의를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런 식의 방안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예, 제가 그 피해자들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서민정 그 아태 국장. 국장에게 예, 합의문이 없는데 만약에 한국 정부안이 발표되면 그게 일본과의 합의가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인 거네요. 방안이 그냥. 발표되는 겁니다. 그렇죠. 방안이 발표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합의문조차 없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를 또 질문했습니다. 어허. 그것에 대해서 역시 답변하기 어렵다 정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뭐 이면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선의에 기대하는 조치라는 걸 피해자들에게 납득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외교부도 피해자들이 이 안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정도의 입장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리고 외교부 입장 근데 이제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할 거라는 것도 이분들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표현이 분명 있는 건데요. 예. 시간의 순서가 생략돼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 정부안 먼저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동의 안 한다면 안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아하. 동의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명 중에 동의하는 사람 몇 명, 부동의하는 사람 몇 명을 나누고 부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가 결국 핵심인데 그렇죠. 부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안이 바뀔 수는 있냐.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여지가 없는 정부안을 상태에서 먼저 발표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공탁과 같은 일방적 방식으로 채권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어제 토론에 참석했던 박홍균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설득했지만 일본의 호응이 없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적인 성과가 없으면 외교적인 교섭은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럼 피해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조차가 그냥 이루어지면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론으로 집행을 하면 일본이 너무 반발할 거야. 그런데 교섭을 통해서 일본에서 얻어낸 건 없어. 그 결과 피해자들의 채권을 우리가 알아서 소멸시켜 줄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론이 있다면 그러면 정부의 외교적 교섭이 끝나고 다시 그냥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중재가 안 되면 빠져야죠. 빠져야죠. 근데 중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중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의 권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채권을 없애겠다,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안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외교부에서는 근데 일본 기업들이 그 한국 내 경제 활동과 자산을 철수했기 때문에 압류할 자산이 부재하다. 그래서 강제 집행도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이미 그 일본 기업의 자산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압류하고 집행 조치를 했던 게 이미 2019년, 2020년의 절차입니다. 예. 외교부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충분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충분하지 않은 건 저희가 감당할 몫이죠. 그러니까 언제 외교부가 피해자들이 집행한 채권이 충분한지 안 한지까지 그렇게 걱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과 다르고 일단 그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집행하는 절차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이제 바라시는 것들, 이제 피해 보상의 주체가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보상금만 확실히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많이 말씀 나누셨겠습니다만. 이 소송을 해오면서 뭐 피해자분들과 직접 뵙고 또 만나 뵙고 또 판결 이후에도 제대로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은 그 지지부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빨리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건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사과를 받기 위해 소송을 했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본 기업이 진솔하게 사실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싸우셨던 피해자분들이 계속 고령인 상황이신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그래도 지금 당장 이거라도 좀 받으시라. 근데 그거는 이 소송을 처음에 시작하시고 이끌어오셨던 분들의 뜻과는 반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전 녹음으로 진행된 방송 들으셨는데요. 일단 정부 외교부가 마련하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결 방안, 일단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배상 방안으로 거의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거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원래는 모처럼 문의사항 아닌데 이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법을 찾은 게 그래서 강제로 좀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꼼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건 안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그 배상을 하고 예. 그다음에 구상권을 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갖고 청구한다? 있다,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음흠. 하면서 이 문제를 동결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외교 카드로 꺼낼 수 있게끔. 예. 근데 이걸 왜 종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기업 대신 얘기하는 자, 김 소장님은 일단 연초에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진중권 작가님의 제안은 일본이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하고 협상에서 얻어낸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뭘 얻어냈냐면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반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로 설명도 어려운데 이제 그것이 유일하게 지금 받아낸 협상안의 전부다인 것 같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저는 사과가 좀 특별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저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 사과가 유지된 거니까 사과한 겁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죠라고 지금 피해자들한테 말할 것 같으면 이런 합의를 왜 하는 건지, 지금 게다가 특별법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소송에 참여하고 계신 피해자들이 1,102명이나 계신데 이분들의 돈은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제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결책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모집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